네, 공인중개사 법령실무 기출문제 출제 경향 분석 특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4번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기출지문들 보시죠. 그 중에서 옳은 기출지문을 찾아봅니다. 1번 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 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개가 완성되면 의뢰인에게 그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12의 기출지문인데 옳죠? 중개계약은 중개업자가 기본적으로 상법상 상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중개계약은 유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개계약 체결 시 수수료 지불 시기나 금액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약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개계약 체결되면 수수료 청구권은 발생하여 존재하는 거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중개보수는 거래계약만 성립되면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후에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간혹 영향을 받습니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당사자가 합의하여서 계약을 해제했다. 이행지체 문제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었다. 그렇다면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중개업자의 업무상 귀책 사유가 원인이 되어 체결되었던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보수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중개 의뢰를 함에 있어서 중개 수수료 액수에 관한 약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까? 중개계약은 기본적으로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약정 없어도 중개계약 체결되면 수수료 청구권은 발생해 존재합니다. 4번 거래계약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합의 해제되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는 수수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죠.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에 언제나 주택의 요율 한도의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심지어 분사무소조차도 분사무소는 설치신고, 이전신고, 인장등록 다 주사무소 등록관청 가서 하죠. 그러나 분사무소도 주택을 중개 완성했을 때 수수료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요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35번은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련된 기출지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설립한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협회가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4회 기출지문인데요. 어떻습니까? 틀렸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기출지문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조문 그대로거든요. 사실 차이가 있다면 협회가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하 밑을 보세요. 리을 받침이죠. 조문은 니은 받침이거든요. 그래서 틀렸다고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다는 거죠.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대충 이해하고는 고사장 가서 대충 다 틀립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고 한때 신고입니다. 하고 나서 사후에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할 때 신고하는 건 뭐 있었죠?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 그것은 사전 신고죠. 할 때 신고해야죠. 근데 이거는 설치를 하고 나서 신고랍니다. 틀렸고요. 2번 협회는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벌써 틀렸죠. 협회는요. 명칭은 공인중개사 협회이지만 그러나 부칙상의 중개업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40조 1항의 괄호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요. 꼭 발기인 300명 이상이 다 공인중개사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중개업자가 아니면 협회에 회원될 수 있는 거 아니고 또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부칙상의 중개업자라면 협회 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3번 협회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그런 의무 규정 협회에게 부여되지 않았죠. 4번
금융감독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가 있다. 물론 금감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다면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는 할 수 있죠. 그 조사,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시정 명령은 누가 할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행할 것입니다. 5번, 협회는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이거는요 지금으로서는 틀린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우십시오. 이 부분은 지우시고요. 15회 기출 당시에는 이제 5번이 맞는 지문으로 출제가 된 건데, 작년 개정으로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어졌어요. 나머지 지문이 맞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공인중개사 협회편까지 보셨고요. 사실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이제 이 뒤에 행정처분과 벌칙에 관한 사항들이 있죠. 그것도 한 두세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거는 행정처분 벌칙의 사유들을 기계적 암기를 통해서 이제 사례에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출제 유형 분석 특강에서는 삭제를 했고 빼냈고, 이제 중개 실무편에서 기출되었었던 문제들,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중에서 실무편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중개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그리고 개별적 실무로서 주임법, 상임법, 부특법, 실명법, 외토법, 장사법,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경매와 대법원 규칙상의 경매 등록 절차에서도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6번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중 기본적 사항의 조사 확인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입니다. 그 중에 틀린 지문 찾아보죠. 1번, 중개업자가 지적도 임야도를 가지고 토지의 경계를 확인했으나 경계 측량을 통해서 확인하지는 않았다. 12의 기출지문입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중개업자가 직접 경계 측량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2번, 토지의 지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사항 증명서의 표제부를 보아야 한다.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28가지로 구분한 특정한 법률상의 명칭을 필지마다 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맞추어 하나씩 부여하는 것이 지목이죠.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등기사항 증명서로도 지목을 알 수는 있습니다만, 지목을 확인할 땐 먼저 무엇이 우선되어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을 중심으로 지목을 확인합니다. 단, 대장을 중심으로 지목을 확인하되 현장 확인을 해보면 현황 지목,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를 수도 있죠.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는 확인설명서, 대상물건 표시란, 지목 기재라는 두 칸이에요. 대장상의 공부상의 지목을 기재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한 실제 이용 상태도 모두 기재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해서 확정된다. 그렇죠. 단,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측량이 잘못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실제 경계표가 우선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4번, 중개대상물의 종류, 면적, 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통해서 조사한다. 맞죠? 5번, 대상물건의 물적 확인을 위해서 주택이 소재한 현장에 나가서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판단한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에서 현장 답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공부상 조사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요, 공부상으로는 조사가 불가능함에도 중개업자가 의무로 설명해야 될 사항은 다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37번은 권리관계 조사 확인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입니다. 그 중에서 옳은 기출지문을 찾습니다. 1번,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에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접수번호 순이 아니고 순위번호죠. 그리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순위번호가 아니고 접수번호 순에 따르죠. 바뀌었습니다. 틀렸고요. 2번, 분묘기지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에서는 또 다른 분묘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까?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된 분묘 자체를 수호봉제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거지 또 다른 분묘를 설치할 수 있기는커녕 쌍분이든 단분이든 합장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물권 변동이 있으면 등기를 하게 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은 등기부 조사 확인으로도 충분하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가 없어도 효력 발생하죠. 단지 처분을 위해서 등기가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틀렸고요. 4번, 등기부 등본 갑구란을 조사해서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을 확인한다.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등기사항 증명서 어디요? 을구를 봤어야죠. 5번, 중개대상물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 5번이 맞죠? 작년 기출지문이었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중개업자는 등기부 을구로 확인할 수 있는 어디까지요? 채권 최고액까지 조사해서 설명하면 의무 다하는 것입니다. 38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과 연관되어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출지문이 있는데요. OX 방식으로 총 17개 기출지문 판단해 보십니다. 1번,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관리 소유하기 위해서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물권이다. 10회 기출지문입니다. 어떻습니까? O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왠지 좀 문장에 거부감이 있죠? 특수한 공작물? 아니 부모님을 모신 그 신성한 분묘를 공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판례의 표현입니다. 뭐 분묘가 건물은 아니니까요. 특수한 공작물이라고 하는 표현 나옵니다. 맞습니다. 2번,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하여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3번, 분묘의 존속기간은 약정기간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할 수 있고 또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4번,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안에 분묘, 일기 및 당의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합장일 경우라면 15제곱미터까지 허용해 주죠. 맞는 질문입니다. 5번,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해야죠. 틀렸고요. 6번,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하죠? 가묘라고 하죠. 그것은 분묘기지권 생기질 않습니다. 맞고요. 7번, 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역시 분묘기지권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8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성을 조성한 분묘였다고 하여서 반드시 분묘기지권이 사성이 설치된 지역까지 무작정 확장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지문은 맞고요. 9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거조차도 허용되지 않지요. 틀렸고요.
10번 장사법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 가리킵니까? 그렇습니다. 장사법이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 또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는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기지면적을 말하는 거지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주의 공지면적까지도 장사법이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의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안 됩니다. 12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13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수호봉제사하면 시효 취득했었죠. 그 경우에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무상치료로 본다는 겁니다. 14번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아니요. 유골이 여전히 존재하고 회복 가능한 상태의 일부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5번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받아야 하나요? 사설묘지 중에 개인묘지만큼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죠. 그러나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16번 개인묘지를 설치할 경우에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맞죠? 17번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 관할 시장 등에게 설치 신고해야 된다. 작년 기출문제인데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외국인 토지법 관련된 기출지문을 판단해 볼 것인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중개실무편에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간헐적으로 출제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토지법 테마는 지속적 출제입니다. 안 나오는 해가 없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출지문 중에서 옳은 지문과 그른 지문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1번 외국인 등은 상속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 그 외국인이 당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얼마요? 6월 이내에 신고죠. 틀렸습니다. 3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얼마요?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틀렸고요. 4번 외국인이 매매계약으로 국내 허가대상 토지 이외의 토지, 그럼 어디입니까? 신고대상 토지죠.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언제로부터요?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다음 5번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6번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맞죠? 7번 외국인이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벌금은요. 허가지역에서 위반이 있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 신고지역에서는 벌금형의 대상은 없습니다. 8번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아니라 얼마였죠? 60일이었었죠. 틀렸습니다. 9번 외국인이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언제부터 60일? 체결일로부터 60일입니다. 10번 구석구석 안 나온 데가 없죠. 외국인 토지법은 모든 문장에 그 문단마다
지금 출제위원이 틀린 지문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10번 토지 취득 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11번 외국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에는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외국인 토지법은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건물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외토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12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죠? 그 다음 13번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가 형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아닙니다. 계약이 원인이었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일 것이고 그 외에는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일 뿐이죠. 14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법에 따르는 신고 의무는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든 아니면 주택법상의 주택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의지합니다. 15번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계약 외 원인이니까요. 6월 이내에 신고해야죠. 작년 기출지문인데 틀렸고요. 16번 역시 작년 기출지문 상속으로 취득한 때 계약 외 원인이네요.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맞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내에 신고했어야죠. 그날이 취득일이니까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맞습니다. 16번은 5입니다. 자, 40번은요. 외국인 토지법상의 허가제와 관련한 기출지문들입니다. 역시 옳은지 그른지 여부를 판단해 보십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국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 상호주의에 의해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상호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죠. 법 적용의 대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 외토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가지역의 토지 취득 시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고제는 단속 규정에 불과하지만 허가지역에서는 효력 규정으로 작동합니다. 무효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맞습니다. 3번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15일이죠.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이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허가구역 지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가 여부를 15일 이내에 판단하여 허가, 불허가 처분 내립니다. 틀렸고요. 4번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의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에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 전 허가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되죠. 국토법에서는요. 외토법은 지상권은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은 되지만 외토법상의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5번 외국인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토지 등기부 등본을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면 허가 대상 지역이에요. 계약 전 이미 사전에 허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틀렸고요. 6번 토지 취득 허가 의무에 위반해서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이라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아닙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7번 외국인이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체결에 앞서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 지금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사전에 허가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맞고요. 8번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9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취득할 수가 없다. 허가를 받는다면 취득 가능하죠. 틀렸고요. 10번 대한민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거 아니고 누구한테? 시장군 주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11번 국토부 장관은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과태료 부과 징수는요. 시장군 수구청장이 할 거죠.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틀렸고요. 12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 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되고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통보한다. 그게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시도지사가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41번은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옳은 기출지문을 보죠. 1번 중개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불응한 경우에 그 사실을 설명할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가 벌써 틀렸죠. 그 사실을 취득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할 사항입니다. 2번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지역 지구는 토지용계획 확인서로 파악을 하고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지용계획 확인서 판독으로도 알 수가 없는 사항이죠. 중개업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시군 조례 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2번이 옳은 기출지문입니다. 3번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 인정 비율 및 채무 보증 한도액을 확인해서 기재한다. 거기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고요. 단지 어디까지? 채권 최고액까지 조사해서 설명하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4번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1조 소음 진동의 환경조건이요. 내벽 도배 등의 상태, 이것은 중개업자가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지만 비선호시설 등은 건물 내부 사항이 아니죠. 외부 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직접 조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틀렸습니다. 5번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이 또한 틀렸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2, 3, 4 서식 중에서 비선호시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1서식과 3서식 뿐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와 토지 확인설명서에만 비선호시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42번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 체결되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죠. 관련된 문제입니다. 옳은 기출지문을 골라보죠. 1번 건물의 경우에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죠. 담보 책임은 민법상 법정 책임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담보 책임 배제 특약이 있다면 그에 의해서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면할 수는 있어도 계약서에 담보 책임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면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거든요. 2번 계약은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도 중개업자는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다.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하여 반드시 당사자 상방에게 교부하고 5년을 보존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3번 매도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을 하였더라도 자기 소유의 주택 처분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법은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제합니다.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 할 수 있죠. 이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4번 중개업자는 매도 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등기부와 주민등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항시해야 할 일이고, 중개업자가 매도 의뢰인을 잘 모르는 상대방이라면 판례는 적어도 등기 권리증 소지 여부까지는 확인했어야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봅니다. 틀렸고요. 5번 소유자 을이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이더라도 을의 친권자인 부모가 위 주택에 대한 을과 병의 매매 계약에 동의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비록 소유자가 권리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 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죠. 친권자라 하면 부와 모를 말합니다. 부모가 동의했다면 그 행위 능력은 인정이 되는 것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개별적 중개실무 관련된 기출지문들인데 43번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거민제도와 관련된 중개실무의 기출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의 거민을 받아야 한다. 조서라면 조서에도 거민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은 계약서가 거민의 대상이지만 판결서, 조서도 거민의 대상이 된다. 맞고요. 2번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거래가 성립된 경우라면 중개업자에 대한 사항은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정한 거민신청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6가지 중에는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개업자가 기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 판결에 의한 토지 취득인 경우에는 거민 대상이며 거민 신청 시에는 판결문 등의 정본 및 그 부본을 거민 신청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교환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거민을 받은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거민은요. 거민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거민을 받는 것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공인중개사법에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죠. 거민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6가지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게 아니라 어디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44번 문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 관련된 중개실무의 기출문제 지문 중에서 선정했는데요.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18의 기출지문인데요. 맞는 지문이죠. 자, 이것이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 점유에 속한다. 그러니까 등기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 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수탁자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매도인 A가 명의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이른바 계약 명의신탁이죠. 선이었었다면 상대방이 수탁자인 걸 계약 체결 당시 몰랐었다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어도 등기와 물권 변동은 유효한 것이죠. 틀렸고요. 3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의 거민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군구청에서 거민을 받아야 한다. 그중 어느 한 시군구에서만 거민을 받아도 됩니다. 4번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에 매매계약 유효하다? 단순히 제3자가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만 인식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수탁자라는 사실만 인식했다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지만 이렇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것은 이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죠. 무효입니다. 5번 명의신탁 약정의 금지에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그 교사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이 아니라 2억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45번, 46번, 47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된 문제인데요. 무려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를 지금 집어넣었죠. 민사특별법으로서 1차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주임법, 상임법 문제는 매년 실무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좀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기출지문을 조금 더 많이 선정했습니다. 테마마다 묶어서요. 소테마마다 묶어서. 45번 주택 및 상가 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임차 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대항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대항력도 유지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맞고요. 2번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르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입니다. 신청하면 그 다음 날 이길 구체적으로 0시에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3번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항요건을 갖추었느냐는 임차인 개인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도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고요. 4번 2011년 9월 5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은 이길 0시니까 9월 6일 0시에 발생하는 거 맞죠? 5번 임대인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계약이 해제되기 전 대항력을 확보했다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대항력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46번 주택상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상가 임차인 을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가 인정됩니다. 틀렸고요. 2번 상가 임차인 을이 소액 임차인일 때 임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6회 기출지문에서는 틀린 지문이었었거든요. 작년에 24회 시험이 시행되고 나서요. 2014년 올해 1월 1일 개정되면서 상임법상 최우선 변제의 범위를 상가 건물가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2번도 맞습니다. 3번 갑은 을에게 을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의 관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3번 맞습니다. 선순위 담보권 설정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개정 전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4번 갑은 을에게 광역시 내의 행정구역이 군지역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광역시 기준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광역시라 하더라도요. 군지역일 경우라면 기타 일반 지역에 적용을 받는 것이죠. 5번 갑은 을에게 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와는 관계없이 소액 임차인이 대항력만 확보하면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번과 3번이 정답 처리가 되어야 하겠네요.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 봤을 때. 47번. 이번에는 우선 변제권에 관한 기출지문입니다. 옳은 거 1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 등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우선한다. 전입신고는 대항 요건이죠. 요건을 확보한 이 길에 우선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이때는 저당권이 우선하게 되겠죠. 틀렸고요. 2번.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 우선변제권 생기나요?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변제권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날 0시에 대항력과 함께 이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3번.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벌써 틀렸죠? 상가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죠. 4번. 2005년 1월 9일 확정일자 갖추고 동년 1월 10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주택임차인의 경우에 우선변제권 발생은 1월 10날이 아니라 대항력이 발생하는 1월 11일 0시에 비로소 우선변제권도 생기는 겁니다. 5번.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확정일자인에 따르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반드시 실제 그 주택에 입주해야 된다. 5번이 맞죠? 주민등록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거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8번. 주택상가 임대차의 보증금 증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이 증감되거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가 없다. 상대방이 임대인이라면 증액 청구도 할 수 있고 임차인이라면 감액 청구도 할 수가 있겠죠. 단지 임대인의 증액 청구의 범위가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2번. 주임법상 차임 등의 증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니까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지금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었을 때의 우선 변제권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건 최우선 변제권 말하는 거죠. 최우선 변제권은 이미 제3자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이라면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에게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후순위 물권이나 기타 채권보다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일반 우선 변제권은 이 경우에도 인정은 됩니다. 4번. 상가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산정료는 연 1할 4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틀렸죠. 5번. 상가 임대인이 차임 증액 청구를 할 때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10이가 아니라 9 증액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10이는 안 됩니다. 100분의 9였었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49번.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문제입니다. 옳고 그른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죠. 1번. 담보가 등기가 최고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 설정되었다면 낙찰이 되더라도 말소되지 않는다. 담보가 등기도 스스로 소멸 기준이죠. 최선순위에 설정되어도 소멸 기준으로서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틀렸고요. 2번. 배당받을 채권자가 낙찰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과 법원에 납부할 금액에 채권 상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상계되는 금액을 뺀 금액이 잔금으로 제공되면 됩니다. 맞고요. 3번. 집행권은 확정된 이행 판결, 확정된 지급 명령,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 등이 해당된다. 맞죠? 4번.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이
법원에서 통지받은 대금 지급 기한 이전에 매각 대금을 전부 납부하더라도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대금 납부 기한이 7월 17일인데 15일에 대금을 완납했다. 소유권은 언제 취득해요?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입니다. 15일 날 취득하는 겁니다. 틀렸죠?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 대금의 10% 상당의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매수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려면 무분별한 항고의 남발을 막게 하기 위해서 민사집행법은 이 항고보증금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6번.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금부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적 문서를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7번.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매수신청 가격의 10분의 1이다. 그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원이라면 2억을 매수 신청하는 자, 입찰표에 2억 원을 기재하나 입찰 보증금은 얼마요? 1,000만 원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틀렸고요. 8번.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매수 신고 시에 증명해야 된다?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가 경매 물건이라 하더라도 입찰표에 농취증을 첨부해서 매수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단 매수 신고인 중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법원에 내야 매수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죠. 틀렸고요. 9번. 경매를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맞죠?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제출이 되어야 매수 허가 결정을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10번. 경매 농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 경우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랬죠? 맞고요. 11번.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가 없어요. 12번.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보전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최선순위에, 그럼 소멸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데 보전 가등기, 가처분 등기가 맨 앞에 있으면 이거는 낙찰자의 부담으로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관련 문제입니다. 매년 한 문제가 기본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OX 방법으로 판단해 보십니다. 1번. 중개업자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맞죠? 2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3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아니죠.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상의 등록의 요건일 뿐입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법원의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민사집행법에 따르는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공유자나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은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죠.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5번. 중개업자가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에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맞습니다. 6번. 중개업자가 매수신청 대리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 그 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5년간 보존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하면 되지만 경매물건 확인설명서는 사건 카드에 철해서 5년을 보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7번. 중개업과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을 설정하는 금액이 같다? 같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억 이상, 법인인 중개업자 2억 원 이상인데 분사무소 추가시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이니까요. 8번. 모든 중개업자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부칙상의 중개업자는 이 등록 못합니다. 그 다음 9번.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경매 등록 안 하고도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임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이 될 수 없다. 법정 중개대상물과 경매대리대상물은 같아요. 토지건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서 틀렸고요. 11번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에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할 수 없다? 있습니다. 이른바 우선 매수 청구권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틀렸고요. 12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고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테마 특강에서 기출문제 경향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 25회, 15회 추가까지 쳐서 2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본 과목에서 첫 문제, 적어도 5,000개 이상의 지문이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요. 고르고 골라서 마치 그 쉰들러 리스트에서 구출할 유태인의 명단 고르듯이 핵심이 되는 큰 경향이 되는 지문들을 가지고 아주 짧은 이 4시간 동안 압축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훑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과목에서 이 단원에서 이 사항에서 출제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구나 하는 감을 캐치를 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으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에서 하나하나 보다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내용들, 문제에서 정답을 잡는 기술적인 방법들을 또 익혀 나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테마 특강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